네, 이번엔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한중 관계까지 좀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놓고 한국 외교 노선을 비난한 싱하이밍 대사고 거기다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이제 판을 깔아줬다 이런 이제 안팎의 또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대통령은 위안스카이까지 구한 말에 위안스카이까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배석 자리에 또 격이 맞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논란도 있고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에게 좀 발언에 대한 그 지적을 했어야 됐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그 총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일 문제는 사실 대사죠. 싱대사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싱대사에 한 것은 외교 관례에서 매우 벗어납니다. 물론 상대국의 외교 기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또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도 야당 대표도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야당 대표가 지금 이렇게 미묘한 시기에 그 대사 관절을 가가지고 그리고 의전에 대한 전혀 지금 뭐 상호 협의가 잘 안 된 상황에서 그걸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이게 아주 적절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교 무지와 과욕이 빚은 참사를 한 건데요. 제일 잘못한 건 물론 싱대사인데 싱대사는 본국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한 거겠죠. 거기서 드러난 것은 이번에 중국 외교의 속성, 특성이 드러났고 특히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중국 외교의 속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싱대사의 또 개인적인 특유의 오만방자함이 거기에 가미가 됐다는 점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좀 상당히 불쾌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응도 문제죠. 저는 장호진 차관 정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 정도 조치를 해가지고 항의를 네. 하고 경고를 하고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장관 끼어들었죠. 용산 대통령실에 안보실장 끼어들었죠. 급기야는 대통령이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또 비공개 회의인데 브리핑까지 해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일을 더 키워줘서 이게 누구한테 득이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그 안보 그 실장이 그 중국의 일개 국장에 대한 그 발언에 본인이 총평하는 건 어울리지 않다 했는데 바로 그게 뉴스에 또 많이 나와서 결국에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총평을 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배석 자리에 일개 중국의 국장 그리고 이제 의전서열 8위인 야당의 대표가 나란히 이제 배석했다는 그 모양새 자체에 또 뭐 중국 대사가 또 좀 다리를 이렇게 좀 정렬하지 않고 앉은 그런 모양새 태도까지 여러 가지가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왜 당사나 국회 당대표실로 방문하여 환담했다가 기사가 되는 건데 왜 대사 관저까지 가서 그 유튜브로 생중계를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굳이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본, 일변도지만 우리 야당은 중국도 생각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테고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중국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국내용이었던 거죠. 이재명 대표는. 네. 그걸 보여주려고 싱하이밍을 만났는데 싱하이밍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준 10장을 한국말로 읽어 제낀 거 아니에요. 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데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주제국의 불만을 완전히 노골적으로 하는 장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들이댄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가운데 말을 끊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가 들어갔어요? 좀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자, 중국의 주장이 뭐 중국이 그렇다 치자. 근데 북한에 관한 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한 중국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제동을 걸어줘, 브레이크를 걸어준 적이 없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 옛날에는 다, 야, 중국에서 기름 끊으면은 북한에는 꼼짝 못할 건데, 이런 이야기까지도 사석에는 했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유엔 안보리에서 전부 다 거부권 해가지고 추가 제재를 못 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정도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재명 대표 입장도 살 텐데, 그거 아니면 완벽하게 당했단 말이에요. 판 깔아줬지요. 네. 일방적으로 당했지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친구가 싱하임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된 발언을 하면서 저렇게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모욕이에요. 한국 정부에 모욕을 했다고. 침을 뱉은 거예요. 대사라는 사람이. 네. 그래서 뭐 말할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장호진 차관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외교 관례에도 어긋난다. 외교관의 본분에서 벗어난 행위다. 라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뭐 싱하이밍을 중국 외교부에서 갑자기 뭐 본국으로 소환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테고 소환을 안 할 테고 네, 오히려 더 네.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대목까지 와 있다. 이번에 그 일련의 그 싱하이밍 대사의 그 15분간의 발언은 대사 본인의 독단적인 그런 그 의중이 담긴 네, 발언으로 아니죠. 봐야 될지 아니면 중국 외교부와 사전에 물론 그 조율이 된 다른 내용 걸로 봐야 하나하나를 될지. 뭐 네. 데스크 받아가지고 하진 않았겠지만 네.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고 다 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야당 대표를 불러다가 이런 사례가 드문데 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적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당을 동원하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분리 전술이라고 할까? 네. 갈라치기 이런 데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 5명도 초청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잘 조율됐다고 표현하기는 뭐 합니다만 적어도 중국 외무부의 입장과 다른 내용을 싱하임이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제로죠. 네, 그렇다면 그 미국이 이제 그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로 중국이 그 우리나라를 이제 압박하는 그런 전략, 전술을 쓴 게 맞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미 그 한중간의 외교전으로 이제 지금 비화된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비화는 된 거죠. 이미 대통령까지 참전을 했으니까요. 네. 지금 중국은 철저하게 중국 외교부 대변인만 얘기를 하고 관영지들을 통해서 한국을 비난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관영 언론이나 뭐 관영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물론 매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대통령까지 다 참전을 해버리는 이런 외교적 미숙함은 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런 미숙함을 보이는 건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싱하이밍은 지금 3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싱하이밍은 오히려 날개를 달았고요.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기는 좀 틀렸습니다. 이제는 본국에서 발령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오히려 더 좀 임기를 더 한국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싱하이밍은 지금 본국에 돌아가서 자리도 마땅치 않을 거예요. 이런 판에 본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큰 사안을 일으켜서 본국으로서는 굉장히 어깨 두드림을 당할 거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지금 싱하이밍에 관련된 비리들이 이렇게 우리 언론에 흘러나오잖아요. 네. 이것을 아마 중국 본국에서는 공산당이나 중국 외교부나 뭐 이런 데서는 그리고 중국의 사정기관에서는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해서 자료로 해놓겠지만 그걸 당장 지금 조치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고요. 싱하이밍은 지금 남북한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근무했지만 북한에도 여러 번 근무를 했고 북한에서 언어 연수도 한 사람이고 이러기 때문에 한국, 남북한의 속성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싱하이밍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즐길 만한 그런 여건은 성숙됐다고 보여지고요. 중국이 싱하이밍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 한간에는 이 싱하이밍 이제 그 본인의 입지가 이렇게 그 좀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향후 이제 본인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좀 그 계산이 깔린 이번에 그걸 이제 언행이다. 한국 언론의 해석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본국에서 입지를 생각해서 한국에서 시진핑 총통을 향한 황제를 향한 뭐 이런 아부 말을 했다 이런 취지일 텐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싱대사가 했던 제가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 서기관 때 참사관 때하고 완전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사되고 나서. 왜 그러냐. 한국의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전부 다 싱대사를 만나려고 애를 쓰고 만나서는 전부 다 부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뭐 좀 봐주세요. 이래 놓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길을 살려놨습니다. 길을 엄청 살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을 못 만나서 줄을 설서 될 정도였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언론에 보도 많이 부가 안 됐지만 보십시오. 이게 한국이 잘하면 한국 중국 시장을 변화에 순응하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이익을 갖고 한국 기업들을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계를 향해서 경제적인 걸로 다시 말을 바꾸면 잘못되면 경제적으로 보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걸로 해서 자꾸 한국 사람들을 약점을 건드리는 이런 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말씀하신 대로 남북한의 많은 북한, 대한민국 정치인들, 관리들, 기업인들 만나면서 싱하이밍이 다루는 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약점을, 우리의 취약점을.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묵묵부답, 사실상 좀 거부하고 있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중 간의 신경전 또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상황으로 이제 들어오면 또 다른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김기현 대표 또 야당의 이재명 대표 간에 서로 한 번씩 만나자 이런 이게 좀 주고받고 뭐 TV 회동까지 토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사되지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소주 회동 제안을 했습니다. 뭐 추경을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하자.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인데 김기현 대표가 아직 뭐 그 확답을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 양측이 이 회동에 어떤 그 정치적 계산을 또 깔고 있는지 두 분의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3월 초에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네. 그 직후에 둘이 만나서 2주에 한 번씩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희 두 사람 다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네. 그 예언은 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우리 정치 풍토예요. 의원들도 만나기가 여야 간에 그렇게 쉽지 않은데 네. 대표가 만난다는 게 지금 쉬운 게 아니고 여야 대표 플러스 대통령까지 만나는 거 지금 더더구나 어려워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이게 지금 뭐 그 경과는 다 알려진 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다가 TV 토론으로 또 갔다가 지금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만나는 거죠. 네. 그냥 만나서 그 만나면 뭐 소주 얘기하고 뭐 밥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전국 현안 얘기하고 정책 현안 얘기하고 여야를 서로 비난을 하건 칭찬을 하건 여야 관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복잡하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내려놓고 만납시다 하면 내려놓는 것 자체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 그만두고 무조건 그냥 시간 장소 정해놓고 여기서 만납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밥 한번 먹자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밥 먹는 건 친구하고나 하시라 뭐 이렇게 받아쳤는데 이번에는 다시 뭐 소주 회동을 제안한 거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뭐 만나기 싫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서로 바꿔가면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못 만납니다. 그냥 만나야 됩니다. 그냥
오늘 퇴근하고 봅시다. 그래서 만나야지. 네. 이렇게 뭘 조건 달고 허물없이 만납시다. 뭐 소주 합시다. 뭐 소주는 하지 맙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만나야 됩니다. 역시 그냥 간보기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왜 김기현 대표를 계속 만나자고 이렇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싱하이밍 이 문제 때문에 코너로 몰렸어요. 정치적 코너로 몰렸어요. 아주 공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네, 국면 전환. 국면 전환용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네. 그걸 다 이 김기현 대표도 왜 모르겠어요.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거네. 응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주 마시면서 뭐 추경 이야기하자. 추경 이야기하자 뭐예요? 민생을 위해서 추경하자는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추경 편성을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추경호 부총리님이 추경하지 말자고 안 하겠다고 딱 뗀 마당에 자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 추경하자 그러는데 못 하겠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정부 하나 설득 못 하고 뭐 합니까라고 이렇게 들어올 게 뻔히 보이는 이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만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없는 구도처럼 돼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 아들을 꺼내서 김기현 대표 다 봐세요. 당신 아들이 그 가상자산 회사 근무한다면서라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우리 아들은 당신 아들하고 달라서 뭐 도박도 안 했고 이렇게 말 주고받은 지 엊그제인데 갑자기 만나서 소주 마시면서 추경 이야기하자. 이게 말이 좀 되는 이야기 같이 들립니까? 그렇잖아요. 또 못 만날 거로 그냥 보시는 못 거예요? 만나는 거지. 뭐. 예. 두 분 다 생각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 여야 대표 간의 만남이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아무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또 민주당 얘기인데 오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 정청래 의원이 포기했던 행안위원장 자리에 김교흥 의원이 인선이 됐고 그 총 6명의 상임위원장이 모두 그 재선 의원들로 선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최근에 이제 3인에서 2인으로 압축되는 분위기. 정근식 서울대 교수 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로 압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또 두 분 중에 현재 누가 더 유리하고 될 가능성이 높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두 분 중에 어느 한 명이 선출이 된다면 과연 그 민주당 혁신이 어떻게 좀 그 물을 탈 수 있을 것인지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혁신위원장은 세 사람을 놓고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좀 탈락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남았는데 두 사람이 한 분은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한 분은 금융소비학을 전공한 두 분 다 교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분 중에서는 뭐 말이 비슷비슷하게 많이 나와서 우열을 가리기는 매우 어렵지만 정근식 교수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신 들려요. 의원님이 또 사회학과 저하고는 학연, 선후배 관계시겠네요. 저하고는 학연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약간 선배가 되는데요. 그래서 잘 알죠. 그래서 정근식 교수가 이제 정치 쪽에도 관심이 많고 뭐 그런 분이고요. 김은경 교수도 정치 쪽에는 관심이 많이 있는 분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전공이 금융 소비학 쪽이기 때문에 네. 정치 쪽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만약에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된다 그러면 네. 이걸로 그러면 이제 혁신이 되는 거냐 하는 당연한 질문이 따를 거예요. 근데 혁신위원회로 혁신이 되기에는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우 어려워 보일 거예요. 네. 그리고 도대체 혁신이 과연 뭘 하려는 혁신이냐라는 내용이 지금 분명하지가 않고요. 특히 6월 12일 날 있었던 그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이 네. 부결이 됐잖아요. 네. 예상을 뒤엎고 부결이 되면서 민주당은 그러면은 방탄하기 위한 정당이냐라는 이 비난의 측면에 있거든요. 그게 네. 일단 제일 큰 비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되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껍질을 벗겨내는 일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모든 의원, 그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특권, 이 면책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뭐 개딸의 문제, 뭐 또 대의원제 문제는 친명 쪽에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혁신이냐 아니냐 하는 또 논란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 말고도 좀 고쳐야 될 일, 또 국민들한테 반성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혁신위가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지도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등등 선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혁신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거는 사람은 사실 당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혁신위를 띄우겠다는 것이 5월 14일 혁신의총의 그 첫 번째 약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혁신위를 띄우긴 띄울 텐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여러 군데 보이고 있죠. 띄우기는 띄울 텐데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큰 기대는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을 띄우려고 지금 그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만약에 이제 뭐 면책특권 포기로 간다 하면은 그게 다시 또 이재명 대표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또 되고,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죠. 굉장히 좀 그렇게 또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이제 과연 이게 헌법적 권한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뭐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면 혁신위는 시작부터 그냥 시끄러워지는 거죠. 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그 혁신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윤관석, 이승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마당에 민주당은 뭘 해도 결국은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다시 원점 회귀하는 건 느낌을 주는데 무엇을 위한 도대체 쇄신과 혁신의 내용이 뭐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죠? 진짜 그 이른바 민심이 아니라 강성 당원들 중심으로 가는 게 혁신인가? 그건 아닐 테고. 그러면 좀 더 당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흔히 하는 말로 중도와 실용 위주로 가야 될 텐데 그걸 담보할 수 있는 혁신은 하태면 권한은 과연 100% 줄 것인지 아니면 혁신위에서 만든 안을 또 최고위원회에서 걸러는 형식으로 할지 이런 문제가 제가 보는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은 쇄신과 혁신의 방향과 원칙을 민주당의 적어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합의하고 나서 좀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걸 제가 쳐다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관전자의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화두는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출마설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로 이제 술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또 최근에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이제 파면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그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독대에서 뭐 그 술 한 잔도 마시고 여러 이야기가 또 과연 이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기류는 거의 뭐 좀 출마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한다면 어디에 득이 되고 또 어디에는 또 실이 될지 뭐 포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 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지금 행보는 금방 앵커가 말씀하신 쭉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관악에서 출마하는 거예요. 관악입니까? 네. 지금 뭐 다 결정은 된 거예요. 그건 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험지가 아니라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다면 좀 괜찮은 지역이죠. 네. 거기서는 이제 민주당이 거의 다 많이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나온다면 그럼 민주당이 공천을 받을까?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그 지역에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게 누가 공천을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네. 누가 공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아마 상반될 겁니다. 한쪽에서는 공천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거고 한쪽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대목은 누가 공천하느냐가 일단 결정이 돼야만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보는 관악에서 출마하는 것이 뭐 99%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그럼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냐라는 것이 이제 하나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출마밖에는 근본적으로는 출마밖에는 그럼 답이 없는 거냐라는 또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고요. 이게 다 지금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뭐 제 생각은 물론 있습니다만 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경우에는
결국은 다음 총선은 조국 총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민주당에 매우 불리한 형국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꼭 그렇게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숙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국 씨는 이제 멸문지화, 정치 탄압을 받아서 집안이 완전히 거들났다, 다 깜빵도 가고 뭐 이렇게 명예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완전 친명계에서 이런 바 좋아할까? 왜냐하면 조국이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외에 조국이 등장하면서 이재명의 대안 또는 대타로 되는 그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쪽이나 이쪽에서는 떨떠름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의원들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특히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조국 혼자 살려고 하다가 우리 다 죽는다. 몇백 표 차이로 떨어지는 수도권 선거에서 조국의 늪으로 빠져든다. 이런 논리가 상할 것 같다. 다만 새로운 이제 정치를 뭐 시작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국 바람이 뭐 극렬 시장에 기대하는 그런 점에서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찬성하는 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젠가요? 교수직에서 파면됐잖아요. 서울대 교수직에서. 네. 이 파면이라는 점이 어찌됐건 뭐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한들 제3자가 보기에는 서울대 교수직에서 계속 파면될 정도 사안이고 제 고등법원 판결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인지하게 되면 출마에 굉장히 욕구는 있다 할지라도 이게 크게 제가 보기에는 타격이 있는 그런 결정이 서울대에서 내려졌다고 봐요. 출마한다고 보십니까? 저 출마 무조건 하겠죠.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지금은. 그래서 길 없는 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그런 걸 깔고 있는 거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긴밀한 이야기를 마쳤다고 느껴져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했던 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다음 주에 또 관련해서 말씀을 진전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의도 정치회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오늘 관련 이슈 깊이 있게 총평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